손버릇 나쁜 양반. 지체 높고 학식도 많은 양반이 있었답니다. 이 양반은 무엇 하나 나무랄 것이 없었지요. 다만 딱 한 가지 흠이라면 손버릇이 나쁘다는 거였어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손이 근질근질해서 훔쳐오지 않고는 못 견디는 못된 버릇 말이에요.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어쩌다 그런 몹쓸 버릇이 들었을꼬? 그래도 훔쳐갔다가 금방 되돌려주니 다행 아닌가? 친구들은 이 양반을 볼 때마다 쯧쯧쯧 혀를 차며 안타까워 하였답니다. 그러면서도 친구들은 양반이 탐낼 만한 물건이 있으면 일부러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훔쳐가게 하였어요. 비록 손버릇은 나빴지만 자기의 뜻만 이루고 나면 며칠 뒤 훔친 물건을 꼭 돌려주었거든요. 물건을 훔치기만 할 뿐 재물 욕심은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날이었어요.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은 채 양반은 새신랑 아들을 앞세우고 신부 집으로 갔답니다. 양반은 곧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수 그릇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양반의 못된 버릇이 꿈틀거리며 고개를 내밀었지요. 이것을 훔쳐야겠구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 양반은 좀처럼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답니다. 양반은 슬슬 애가 타기 시작하였어요. 이 그릇을 어서 훔쳐가야 하는데. 양반이 국수를 다 먹고 수저를 놓았을 때였어요. 마침 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뜸해졌지요. 이때로구나. 양반은 얼른 갓과 탕건을 벗은 다음 국수 그릇을 뒤집어 썼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탕건과 갓을 얹어 국수 그릇을 숨긴 다음 다시 점잖게 앉았지요. 조금 뒤 여종이 상을 물리러 왔어요. 여종은 국수 그릇이 없어진 것을 보고 머리를 갸우뚱거렸지요. 그러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국수 그릇이 어디로 갔지? 날개가 돋쳐 날아간 것도 아닐 테고, 발이 달려 달아난 것도 아닐 테고, 이상하네. 여종은 흘끔흘끔 양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양반은 벌컥 성을 내며 노발대발하였지요. 이런 못된 것을 보았나. 상을 내가려고 왔으면 상이나 내갈 일이지. 이게 무슨 짓이더냐. 이 방에는 들어온 사람도 없고 나간 사람도 없었으니 그렇다면 네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양반의 고함 소리에 순간 주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깜짝 놀란 사돈이 불이 나게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어요. 부디 용서하십시오. 사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거듭 사과했지만 양반은 끝내 노여움을 풀지 않았답니다. 양반으로 태어나 이런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이대로 앉아 있을 수가 있겠소. 나는 그만 가겠소이다. 양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사실 양반은 조금이라도 빨리 자리를 뜨고 싶었어요. 국수 그릇을 훔쳐 속이 뜨끔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마당에 내려서려고 허리를 구부린 순간이었어요. 갓이 벗겨지더니 갓과 함께 국수 그릇이 마당에 굴러 떨어졌어요. 그릇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갓끈이 그만 툭 끊어져 버린 것이랍니다. 굴러떨어진 국수 그릇은 마당 한가운데로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아니, 저게 뭐야? 국수 그릇이 웬 머리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배꼽을 잡고 웃었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재미난 구경이라도 난 듯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양반은 귀 밑까지 새빨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하였어요. 이런 망신이라니. 양반은 미처 갔을 집을 생각도 못하고 허둥지둥 집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런 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답니다. 원님 이된 어부.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날마다 장에 나가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아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는데 하루는 그물을 당기는데 묵직한 거예요. 이거 굉장한 고기가 걸렸나 보구나. 하고 슬슬 당겨 올리니 소뚜껑만한 자라가 올라오는 거예요. 옳거니 횡재로구나. 이놈을 푹 고아서 늙으신 어머니 몸보신 해드려야겠구나. 가마솥 뚜껑만한 자라니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조아라고 망태에 담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 자라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 마음이 참 안 되었지요. 저것도 죽기 싫어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구나. 에라, 어머니 몸보신은 다음에 해드리고 우선 불쌍한 목숨 살려나 주고 봐야겠어. 이렇게 마음 먹고 자라를 물에 놓아주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는 듯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끄덕끄덕 절을 하더니 물속으로 스르르 헤엄쳐 들어가는 거예요. 자라를 살려주고 나니 마음이 가뿐해서 그물을 걷고 집으로 막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강물이 두 쪽으로 스르르 갈라지더니 물속에서 비단 옷을 입은 동자가 썩 나와 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용왕국 용왕의 셋째 아들이온데 아까 그물에 걸린 저를 살려주신 은공을 갚고자 합니다.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해 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노총각이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겠어요? 착하고 예쁜 색시를 얻어 장가가는 게 소원이지요. 나야 뭐 장가나 갔으면 소원이 없겠소. 했지요. 그랬더니 동자가 잠깐 기다리라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에 도로 나와서 묵직한 퇴침을 하나 건네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더래요. 그러고는 물속으로 도로 들어가서는 다시 나오지 않았지요. 총각은 그 퇴침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퇴침을 장롱 위에 얹어뒀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턱 일어나 보니 밥상이 한 상 잘 차려져 있네요. 잘 차려도 예사로 잘 차린 게 아니라 진수성찬을 상다리가 휘도록 차려놓았지요. 어머니, 이게 웬 밥상입니까? 얘야, 나도 잘 모르겠구나. 자고 일어나 보니 누가 이렇게 잘 차려놓았더구나. 그것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고 맛있게 먹었답니다. 배를 두드려가며 먹고 나서 고기를 잡으러 강에 나갔는데 점심때가 되어 돌아와 보니 또 밥상이 잘 차려져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 상에 즐비해 있지요. 어머니, 또 웬 밥상입니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구나. 이웃집에 잠깐 다녀온 사이에 누가 차려놓았구나. 또 잘 먹었지요. 그러고 난 뒤에도 때만 되면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상이요. 낮에 들어오면 점심상이요. 저녁에 들어오면 저녁상이 진수성찬으로 가득가득 차려져 있단 말이지요. 이럴 게 아니라 대체 누가 밥상을 차리는지 지켜봐야겠어. 하고 하루는
고기를 잡으러 가는 채 하고 나갔다가 일찍 돌아와서는 부엌 문 뒤에 가만히 숨어 있었지요. 해가 중천에 올라 점심때가 되니까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꽃 같은 색시가 방 안에서 나오는데 선녀가 따로 없었지요. 그 색시가 잠깐 뚝딱 하더니 밥상 가득히 음식을 차려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금살금 뒤따라가 봤더니 밥상을 방 가운데에 놓고 밥보자기까지 덮어놓고는 장롱 위로 올라가서 퇴침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침이 스르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섹시는 눈 깜짝할 사이에 퇴침 속으로 쑥 들어가더란 말이지요. 여태 저 퇴침 속의 섹시가 밥상을 차려놨구나. 점심밥을 먹고 나서 또 고기를 잡으러 가는 채 하고 나갔다가 일찌감치 들어와서 부엌문 뒤에 숨어 있었죠. 저녁 무렵이 되니까 또 색시가 방문을 살짝 열고 나와서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들어가는 걸 탁 붙잡았어요. 들어가지 말고 그냥 나와 같이 삽시다. 그랬더니 색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석 달만 기다려주시면 100년 해로할 터이니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총각이 그 말을 안 듣고 한사코 색시를 붙잡았지요. 치맛자락을 꽉 잡고 안 놓아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답니다. 퇴침 속에 못 들어가고 그냥 눌러 살게 되었지요. 총각과 혼인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꽃같이 어여쁜 색시도 얻었겠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거예요. 남편은 날마다 고기를 잡고 아내는 밥 짓고 빨래하면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사는 거지요. 그렇게 한평생 잘 살았으면 좋으련만 세상 일이라는 게 어디 그리 쉽기만 한가요. 하루는 고을원의 행차가 이 집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마침 아내가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원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 보니 세상에 저런 선녀가 없거든요. 저런 사람을 아내로 삼으면 원이 없겠다 싶었지요. 원이 관아에 돌아가자마자 사람을 시켜 남편을 잡아오라 하였지요. 너희들 얼른 가서 아무 데서 빨래하던 여인의 남편을 데려오너라. 사령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붙잡아가니 안 잡혀갈 도리가 없었답니다. 원 앞에 잡혀가서 턱 꿇어앉으니 원이 하는 말이 나하고 내기를 하되 내가 지면 돈 1000냥을 주려니와 네가 진다면 너의 아내를 내게 보내야 할 것이다. 이러거든요. 원이 우격다짐으로 그러는데 가난한 어부가 감히 거역할 수가 있을까요? 저 너른 벌판에다가 집 짓기 내기를 하는데 빨리 짓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니라. 고을 원이야 권세가 있으니 사람을 얼마든지 써서 하루아침에 청기와 집도 지으려니와 저는 한낱 어부의 몸으로 어찌 집을 짓겠어요. 혼자서 집을 짓다가는 몇 달이 걸릴지 몇 해가 걸릴지 모르는 판이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그만 밥도 안 먹고 이불을 둘러쓰고 누워서 끙끙 앓았지요. 그 꼴을 보고 아내가 왜 그러느냐 물을 게 아니겠어요? 여차여차해서 이런다고 말을 하니 그때 석 달만 더 기다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석 달을 못 참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걱정 말고 밥이나 드십시오. 그동안 저는 친정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더니 옷을 차려입고 나갔지요. 어디가 친정인고 하니 강물 속 용궁이 친정이었어요. 용궁 선녀가 퇴침 속에 숨어서 세상에 나온 거지요. 그래서 친정을 간다고 용궁에 갔다 오는데
올 때 병을 3개 들고 오더래요. 조그만 병 3개를 들고 와서 남편에게 주면서 내일 벌판에 나가서 이 병마개를 차례로 여십시오. 노란 병을 먼저 열고 다음에 흰 병을 열고 마지막으로 파란 병을 여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아침에 벌판에 나가보니 저쪽에서는 벌써 사람이 새까맣게 모여서 집을 짓고 있더래요. 고을에서 한다 하는 목수, 미장이, 흙 일꾼들이 수백 명 모여서 터를 닦고 집을 짓느라고 야단이 났어요. 이때 어부가 나가서 노란 병마개를 탁 여니까 병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괭이 든 놈, 삽 든 놈, 고무래 든 놈이 수백 명이 나와서 터를 닦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았어요. 그래 놓고는 줄을 지어 도로 병 속으로 술술 들어가 버리지요. 그 다음에 흰 병마개를 탁 여니까 이번에는 목수가 수백 명 쏟아져 나왔어요. 기둥, 석갈에 문짝을 하나씩 짊어지고 나와서 뚝딱뚝딱 맞춰놓으니 금세 집 모양새가 되었지요. 그래 놓고는 줄레줄레 병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파란 병마개를 탁 여니까 미장이, 기와장이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뚝딱뚝딱 벽을 바르고 기와를 구워 지붕을 얹으니까 이제 다 되었지요. 한나절도 안 되어서 12칸 기와집을 멋들어지게 지어놓았어요. 그동안 저쪽에서는 석가래도 다 못 얹었으니 이쪽이 이겼지요. 원한테서 천냥을 받아가지고 돌아서 가려는데 원이 또 불렀답니다. 오늘은 내가 졌으니 내기를 하나 더 해야겠구나. 저 앞산에 산봉우리가 2개가 있지 않느냐. 그걸 하나씩 허물되 먼저 허무는 쪽이 이기는 것이니라. 내가 지면 돈 1000냥을 주고 네가 지면 너의 아내를 내게 보내거라. 거역할 수가 있나요? 집에 돌아와서 또 밥을 안 먹고 이불을 둘러쓰고 누워서 끙끙 앓을 수밖에요. 아내가 왜 또 그러느냐고 묻는 걸 여차저차해서 그런다고 말을 했더니 내가 친정에 또 갈 수는 없으니 이번에는 당신이 가십시오. 오늘 밤에 강가에 나가 큰 소리로 울면 물에서 동자가 나올 터이니 용궁 헛간에 있는 호박을 하나 갖다 달라고 말하십시오. 하거든요. 그날 밤에 아내가 시키는 대로 강가에 가서 큰 소리로 엉엉 울었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물에서 비단 옷을 입은 동자가 스르르 나와서는 왜 우느냐고 묻는 거예요. 일이 이만저만해서 용궁 헛간에 있는 호박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동자가 잠깐 기다리라 하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호박을 하나 들고 나와서 건네주거든요. 그걸 들고 집에 돌아왔지요. 아내가 말하기를 내일 산에 가서 호박 꼭지를 따면 좋은 수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산에 가보니 저쪽에서는 사람들이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모를 만큼 나와서 산을 허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호박 꼭지를 탁 따니까 그 속에서 두더지가 나오는데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수만 마리나 되는 두더지들이 나와서 산기슭에다 굴을 파니 그 산이 어디 견뎌낼까요? 흔들흔들 하다가 그만 폭삭 주저앉아서는 다 허물어졌지요. 그동안 저쪽에서는 겨우 산봉우리에 흠만 내다 말았으니 또 이겼답니다. 이겨서 돈 1000냥을 받았는데 원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또 한 번 내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둘이서 말을 타고 저 강을 건너되
먼저 건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니라. 내가 지면 돈 1,000냥을 주려니와 네가 진다면 너의 아내를 내게 보내거라. 원은 좋은 말을 몇십 마리나 가지고 있으니 그중 제일 좋은 말을 타고 나올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걸어서 강을 건너면 질 게 뻔하지요. 이번에도 집에 돌아와서 밥도 안 먹고 이불을 둘러쓰고 누워서 끙끙 앓았지요. 아내가 왜 그러느냐고 묻는 걸 여차여차해서 그런다고 하니 이번에는 우리 둘이 같이 가봅시다. 해서 그날 밤에 강가에 내외가 같이 나갔어요. 강가에 가서 둘이 소리를 맞춰 엉엉 울어제끼니까 물이 스르르 갈라지면서 동자가 나왔지요. 오늘은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원이 또 내기를 걸었는데 좋은 말이 없어서 그런다오. 그런 일이라면 용궁의 마구간으로 가봅시다. 그렇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물이 갈라진 데를 따라 들어갔어요. 한참을 들어가니 용궁이 나오는데 참 으리으리했지요. 마구간으로 가보니 말이 수백 마리나 있는데 살찐 말도 있고 비루먹은 말도 있어요. 아내가 가만히 말하기를 살찐 말은 거들떠 보지도 말고 제일 비루먹은 말을 고르십시오. 하거든요. 아내 말대로 제일 비루먹은 말을 골랐지요. 눈에 눈곱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게 걸음도 비칠비칠 하는 걸 골랐어요. 제대로 달릴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놈을 골라 끌고 나왔어요. 이튿날 강가에 나가보니 원이 좋은 말을 타고 나와 있었지요. 어부는 비칠비칠 다 쓰러져가는 말을 타고 나왔고요. 사람들이 구경하러 구름같이 모였는데 누가 봐도 이건 상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시작이다. 원이 먼저 말을 몰아 나는 듯이 강을 건너는데 어찌나 길을 잘 들였는지 깊은 물에도 안 빠지고 헤엄을 슬슬 쳐가며 건넌단 말이에요. 원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이 사람이 이랴 하고 말을 모니까 이 말이 앞발을 곤두세우고 힝 하고 우는데 그 소리가 천둥치는 소리보다도 더 컸어요. 온 고을이 쩌렁쩌렁 울리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지요. 그 바람에 원이 탄 말이 놀라서 그만 물에 쑥 빠져버렸어요. 그동안 이 사람이 탄 말은 대바람에 풀쩍 뛰어 그냥 한 걸음에 강을 건넜답니다. 원은 말을 탄 채로 물에 빠졌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끝내 죽어버렸지요. 원이 죽고 난 다음에 고을 사람들이 모두 이 어부를 원으로 모시자고 말하였어요. 이렇게 해서 어부였던 사람은 고을의 원이 되어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고 아내하고도 100년 해로 하였답니다. 인재를 알아보는 눈. 고구려 때 서암록곡 좌물촌이라는 한적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비록 이름 없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사는 농부였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답니다. 내게도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언젠간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이 꼭 있을 것이야. 그때까지는 조용히 학문과 마음을 닦으며 기다려야 한다. 젊은이는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기기를 즐겼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에 차츰 기대를 갖게 되었지요. 정말 대단한 젊은이야. 큰 그릇이 더디 찬다고 반드시 한 몫을 해낼 것이야.
그렇고 말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지. 얼마나 무게가 있고 신중한가. 우리네와는 근본부터 다르다니까. 이런 궁벽한 시골에서 저런 인재가 썩고 있는 게 정말 아까운 일이지 뭔가.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가 이런 시골에서 썩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곧 기회가 올 걸세. 두고 보게. 주머니 속의 송곳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뚫고 나오게 마련 아닌가. 자네 말이 맞네. 젊은이를 아는 사람들은 다투어 그를 칭찬했어요. 그 당시 나라 안에서는 어비류와 자가려가 권세를 잡고 갖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임금의 외척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한없이 재산을 긁어모으고 있었답니다. 못 살겠네. 더 이상 뭘 바치라는 거야. 바칠 게 있어야 바치지. 차라리 감옥에 잡혀가는 게 낫겠어. 여보게, 그러지 말고 임금님께 상소문이나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떻겠나. 어림없는 소리, 그 상소문이 임금님께 고이 들어갈 것 같은가? 그래도 해보세. 달리 방법도 없지 않는가? 하루가 다르게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져만 갔어요. 사방에서 어비류와 자가려의 잘못을 호소하는 상소문이 임금 앞으로 올라갔답니다. 믿을 수가 없구나.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사실이 다 친정일이었다. 백성들을 이렇듯 괴롭히다니. 수많은 백성들의 상소문으로 어비류와 자가려의 죄를 낱낱이 알게 된 임금은 몹시 분노했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도다. 나라의 중요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 이렇듯 부패하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꼬. 당장 둘 다 목을 베어 본을 보이리라. 어비류와 자가려가 심어놓은 사람을 통해 임금의 마음을 알아채고 살 길을 찾아서 반역을 꾀하기로 하였답니다. 빨리 손을 씁시다. 당장 임금을 몰아내야 해.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야. 어비류와 자가려는 곧 군사를 일으켜 왕궁을 치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귀뜸을 해주는 충성된 신하가 있어 임금은 먼저 군사를 풀어 그들을 잡아올 수 있었답니다. 그들을 사형시킨 후에 임금은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짐이 부덕하여 그동안 옳지 못한 자들이 나라의 권세를 잡아 불의와 부정을 일삼았다. 그 피해가 백성들에게 막심했고 그로 인해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고개를 들 수 없다.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며 뒤늦게나마 어질고 지혜로운 이들을 널리 얻고자 하니 여러 신하들은 나라의 기둥이 될 훌륭한 인재들을 찾아 추천하도록 하라. 임금의 말은 곧 고구려 땅 방방곡곡에까지 널리 알려졌답니다. 그러자 동부 지방의 사람들이 즉시 알류라는 사람을 추천해왔지요. 알류? 그를 즉시 불러들이도록 하라. 임금은 알류를 궁궐로 불러들여서 나란 일을 함께 의논하려 하였답니다. 그대와 같은 훌륭한 인물을 만나게 되어 몹시 기쁘도다. 부디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돌보도록 하라. 임금의 말이 끝나자마자 알류는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어요. 아니옵니다, 마마. 소신의 덕과 지혜가 큰 일을 맡을 만하지 못하옵니다. 대신 제가 인재한 사람을 추천하겠사옵니다. 벼슬을 거절하니 뜻밖이었어요.
추천할 사람이 누군지 말해보라. 네, 서암록곡 좌물촌에 살고 있는 젊은이온데 성품이 정직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알아주는 이가 없이 한낱 농부로 묻혀 살고 있사옵니다. 진정 나라의 귀한 인재를 얻고자 하신다면 그를 부르시옵소서. 그에게 나란 일을 맡기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임금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그런 뛰어난 인재가 있었다니 너무나 반가운 일이오. 당장 불러올려 그 젊은이에게 나란 일을 맡기도록 하겠소. 임금은 곧 사람을 젊은이에게 보내 서울로 올라오도록 하였답니다. 젊은이가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하기 위해 모두 동구 밖으로 나왔지요. 모두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어요. 부디 백성을 위해 좋은 정치를 펴주게나. 갈고 닦은 지혜를 마음껏 펼치도록 하게. 나이 많은 마을 노인들은 젊은이의 두 손을 꼭 쥐고 당부했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젊은이는 정중하게 어른들에게 절을 하고 말 위에 올라탔지요. 임금은 젊은이를 만난 후 중외 대부라는 벼슬을 내려주고 또 우태로 삼았답니다. 부디 짐을 도와주오. 짐이 왕위를 계승해 임금의 자리에 있으나 덕이 없어 나라를 밝게 다스리지는 못하였소. 공은 뛰어난 재주가 있대 스스로 이를 누르고 시골에 묻힌 지 오래되었소. 이제 짐의 청을 저버리지 않고 이렇듯 와주었으니 어찌 이 나라와 백성의 기쁨이 아니겠소. 바라건대 앞으로 공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니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오. 임금은 젊은이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젊은이는 임금의 부탁에 은근히 마음이 움직였으나 임금이 내려준 벼슬자리가 생각보다 낮은 자리여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소신껏 일을 펼치려면 책임 있는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임금에게 아뢰었어요. 소신은 시골에 묻혀 사는 평범한 선비이옵니다. 어찌 그런 높은 벼슬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마마께옵서는 소신보다 더욱더 훌륭한 인재를 뽑아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높은 벼슬을 내리시옵소서. 벼슬을 사양하는 젊은이의 말에 임금은 크게 놀랐답니다. 벼슬을 마다하다니 마냥 기뻐할 줄 알았는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러나 임금은 곧 젊은이의 뜻을 알아차렸지요. 그리고 빙긋 웃고 나서 나라의 가장 높은 벼슬인 국상으로 삼았답니다. 한갓 시골의 농부에 지나지 않았던 젊은이가 대뜸 정승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왕족들과 높은 벼슬아치들이 한 목소리로 젊은이를 헐뜯고 나섰지요. 하루아침에 불쑥 나타난 젊은이가 모든 신하들을 젖히고 임금의 신임을 독차지하는 것이 마땅찮았던 것이랍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격이요. 분해 죽겠소이다. 이런 소문을 들은 임금은 전국에 엄한 명령을 내렸답니다. 모든 백성들은 새 국상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라.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누구든 가리지 않고 큰 벌을 내리겠노라. 이러한 임금의 배려에 젊은이는 매우 감격했답니다. 젊은이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결심을 밝혔어요.
사람은 오로지 지혜를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려야 하는 법이요. 때를 못 만나면 숨어서 학문을 익혀야 하고 때를 만나게 되면 세상에 나와 선비의 뜻을 펼치는 게 바른 길이 아니겠소. 묻혀서 갈고 닦은 지혜와 재주를 벼슬에 오리면 마음껏 바르게 펼쳐야 하오. 지금 우리 임금님이 나를 몹시 아껴주시니 어찌 다시 지난 날처럼 시골로 돌아갈 수 있겠소. 그동안 익힌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 다 바쳐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 생각뿐이었답니다. 젊은이의 지혜로운 헌신으로 고구려는 나날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갔지요. 인재를 알아본 인재, 안류의 지혜로운 안목과 용기 있는 추천이 고구려의 명재상 을파소를 낳았던 것이랍니다. 힘 자랑한 호랑이. 옛날 산속 깊은 곳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답니다. 호랑이는 틈만 나면 자기가 제일이라고 으스대었어요. 나보다 힘센 동물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아무도 없을걸.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지. 이렇게 떠벌리면서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을 마구 괴롭혔어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동물들은 호랑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달아났지요.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어요. 호랑이는 벼랑 끝에 앉아 골짜기 아래를 살펴보고 있었답니다.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황소를 몰고 나타났지요. 황소는 썰매를 끌고 있었는데 썰매에는 나무가 산더미처럼 실려 있었어요. 호랑이는 황소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지요. 황소 녀석이 제법 힘께나 쓰는구나. 하지만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저 정도 짐을 실은 썰매는 가볍게 끌 수 있어. 언제 한번 실력을 보여줘야겠는걸. 해가 지자 날이 추워졌어요. 햇볕에 녹았던 땅이 다시 얼어붙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골짜기를 내려가며 황소를 눈여겨 보았답니다. 황소가 지쳐 비실비실 걷고 있었어요. 마을까지는 반도 안 왔는데 벌써 기운이 빠졌구나.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쉬었다가 내일 와서 끌고 가자꾸나. 할아버지는 썰매를 풀어두고는 황소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갔답니다. 한밤중에 골짜기로 내려온 호랑이는 썰매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어요. 황소가 끌던 썰매로구나. 어디 한번 끌어볼까? 호랑이는 썰매를 힘껏 잡아당겼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썰매는 꼼짝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호랑이는 날이 추워져 썰매가 땅에 얼어붙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지요. 그래서 밤새도록 썰매와 씨름하다가 끝내 포기하고 자기 굴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호랑이는 벼랑으로 와서 골짜기를 내려다 보았답니다. 황소가 썰매 끄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지요. 해가 뜨자 할아버지가 황소를 끌고 나타났어요.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 있었지요. 황소는 가볍게 썰매를 끌고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호랑이는 그 모습을 보고 겁먹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황소가 나보다 몇 배 더 힘이 세구나. 황소에게 덤벼들었다가는 큰 코 다치겠어. 그 뒤부터 호랑이는 황소를 만나면 함부로 덤벼들지 못했답니다. 개털옷이 된 담비옷. 안원대는 조선 선조 임금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딸이 대궐에 들어가 중종의 후궁이 되었어도 늘 청빈한 생활을 하느라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지요. 중종의 부원군이면 얼마든지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는데도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하루는 대궐에서 나온 사람이 안 원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지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 원대는 심부름 온 사람에게 도리어 물었어요. 바쁜 시간에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소? 예, 상감마마께서 선물로 내리셨사옵니다. 귀하고 귀한 담비옷이옵니다. 귀한 담비옷을? 예,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것이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 못하고 중국에서 사오는 것이니까요. 허허. 그 말을 들은 안원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동안 생각하던 안원대는 선물을 밀어내며 말했지요.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없소이다. 분수를 지키고 싶소이다. 값진 담비옷을 입는다면 혹 마음이 방자해질까 두렵소. 지나치게 좋은 것을 몸에 걸치다 보면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어찌 생기지 않겠소. 심부름을 온 사람의 얼굴이 거의 울상이 되었어요. 그럼 제가 곤란해집니다. 제발 저를 봐서라도 받아주십시오. 안원대는 고개를 저으며 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겠소. 상감마마께서 내리시는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은 백성된 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엄한 죄요. 그러나 기왕에 죽을 죄를 짓는 바에야 분수를 지키다 죽는 게 낫겠소이다. 죽었으면 죽었지 받지 않겠다는 안원대의 결심을 전해들은 선조 임금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겠소. 청렴한 분이라 그분이 한번 안 입으시겠다고 하셨으면 절대로 안 입으실 것이요. 그러나 이제 연세가 많으시지 않소. 반드시 따뜻한 털옷을 입으셔야 할 텐데 마음을 돌릴 좋은 방법이 없겠소? 선조는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한 신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사옵니다, 마마. 나이가 많으셔서 눈이 어두운 점을 이용하시옵소서. 선조의 얼굴이 활짝 밝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담비옷을 개털 옷이라고 속이면 받으실 것이옵니다. 값싼 개털 옷이라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을 듯하옵니다. 그게 가능하겠소? 개털 옷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만져보시면 그 감촉이 다르지 않겠소? 요즘은 개털 옷도 손질을 잘 하면 부드럽기가 담비옷 못지않다고 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오, 그렇다면 당장 그렇게 해봅시다. 선조는 곧 사람을 시켜 담비옷을 안원대에게 다시 보내었어요. 이것은 개털 옷이옵니다. 담비옷을 안 받으시겠다고 하셔서 임금님께서 개털 옷을 내리셨사옵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러자 좋아서 안원대의 입이 크게 벌어졌어요. 오, 고맙기도 하셔라. 상감께서 내리시는 개털 옷이라니 달게 받고 말고. 나는 본디 생각이 짧은지라 늘 근심과 걱정이 많았소. 혹시나 내가 행동을 가볍게 해서 우리 상감마마께 누가 되지 않을까? 또 내가 마마의 친척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가족들도 방자한 마음이 들어 따라하지 않을까 해서 늘 조마조마하고 조심스러웠소이다. 안원대는 몇 번이고 개털 옷을 어루만지며 고마워했어요. 이리 보드랍고 따뜻할 수가. 참 잘도 만들었구나. 안원대는 딸이 중종의 후궁인 창빈이 된 후부터는 한층 몸가짐을 더 조심했어요. 동네 아이들이 집 앞을 놀이터 삼아 소란스럽게 굴어도
야단 한 번 치는 법이 없었지요. 그만큼 늘 삼가고 겸손한 태도로 조용히 살았던 것이에요. 창빈이 왕자를 낳은 후에는 더했지요. 왕자의 외갓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안원대는 집안 식구 단속을 더욱 엄하게 하였답니다. 혹시라도 대궐 식구들을 빌미로 세도라도 부린다는 말을 듣게 될까 싶어서였지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문밖 출입도 줄이겠어요. 더욱 몸조심을 합시다. 예전에 우리가 살던 그대로 검소하게 살아야 하오. 끼니 걱정을 안 하고 살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오. 화려한 비단 옷이나 값비싼 명주옷을 입으면 절대로 아니되오. 왕자의 외가로서의 긍지를 지킵시다. 만약 우리가 왕자의 외갓집이라고 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탐하고 흥청망청 산다면 그 비난이 다 어디로 가겠소? 왕자를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니겠소? 안원대는 몸소 소박한 생활과 검소한 태도로 그것을 실천하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지나치다 싶어 불만스러웠던 가족들도 안원대의 말을 듣자 고개를 끄덕였지요. 안원대가 철저하게 분수를 지키며 살자 자연히 가족들도 모두 검소하고 절약하는 태도가 몸에 배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할 만큼 훌륭하신 분이야.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야. 나 같으면 소원을 풀셈치고 원 없이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볼 텐데. 그러게나 말이오. 선물이라고는 고기 한 근도 안 받는다지 않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맞소이다. 온 가족이 다 그렇게 검소하니 정말 존경스럽구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안원대의 생활을 곁에서 보면서 자신들의 거울로 삼았어요. 안원대는 90살이 될 때까지 늘 그렇게 조심하는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걸 분왕자. 정충신은 조선 인조 때의 문신입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권율의 휘하의 장군으로, 정묘호란 때는 부원수로 활약하였지요. 분왕자는 그런 정충신의 부인입니다. 원래 분왕자는 평안도 자성지방에서 태어났지요. 아버지가 사냥꾼이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녀도 말을 달리고 창을 던지며 놀았어요. 사내 아이들과 어울려 전쟁 놀이를 하는 것이 분왕자는 즐거웠어요. 말을 타고 마음껏 달릴 때면 답답하던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았지요. 전쟁 놀이를 할 때면 분왕자는 늘 대장이 되었어요. 여자라고 해서 그 누구도 분왕자를 업신여기지 않았답니다. 대장님, 오늘은 어디로 진격합니까? 분왕자보다 목이 하나는 더 큰 사내아이가 물었어요. 분왕자는 어깨를 한번 으쓱 하더니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뒷산에 있는 솔밭골을 공격하겠다. 자, 서둘러 출동 준비를 하여라. 날이 갈수록 분왕자의 무예 솜씨는 훌륭해졌고 담력 또한 커졌답니다. 두 눈은 늘 초롱초롱 빛났어요. 그래서 분왕자의 부모는 항상 걱정이었지요. 아휴, 이제 나이가 차서 곧 시집갈 나이가 되는데 활과 창을 꿰차고 다니니.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은 내가 불러서 찬찬히 다 일러보리다. 아버지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는 야생마처럼 뛰어나가려는 분왕자를 불러 앉혔어요. 아버지, 저 지금 바쁜데요. 무엇 때문에 바쁜 것이냐?
오늘은 활쏘기 대회가 있거든요. 전쟁 놀이란 사내들의 놀이가 아니냐. 아버지 옆에서 얼른 어머니가 거들었어요. 그렇고 말고요. 여자는 모름지기 길쌈이나 바느질을 배워야 한단다. 아버지는 분황자의 탐스러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야 나중에 시집을 가서도 사랑을 받을 수 있지. 분황자의 이마가 찡그러졌어요. 그건 아버님께서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여자는 밥하고 빨래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난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자식이라곤 저밖에 또 누가 있습니까? 나라에서 군인이 필요할 때 아버님 대신 제가 나가 싸우겠어요. 그럼 우선 서당에 나가 글부터 배우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 후로 분황자는 서당에 열심히 다니며 글 공부에도 힘썼어요. 분황자의 나이 17살이 되는 해의 일이랍니다. 드디어 분황자의 아버지에게 군대에 나오라는 통지가 왔지요. 정말 큰일이다. 건강도 나쁘신데. 어머니가 걱정하는 말을 들은 분황자는 아버지를 졸랐어요.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님 대신 군대에 가겠어요. 뭐라고? 네가 대신? 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지요. 아버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또 집에 남자도 없으니 제가 대신 가는 게 마땅합니다. 분황자는 며칠을 두고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분황자의 아버지도 딸의 간청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허락하고 말았지요. 분황자는 곧장 치마 저고리를 벗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이괄의 진영으로 갔답니다. 몸이 날래고 무예가 뛰어난 예쁜 병사 분황자는 얼마 안 가 이괄의 눈에 들었어요. 분황자는 곧 소대장에 임명되었지요. 그런데 군에 들어간 지 몇 달 안 되어 분황자는 이괄이 반란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어느 날 새벽, 이괄은 갑자기 진군 명령을 내렸답니다. 분황자는 드디어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구나 싶어 어둠을 타서 말을 달려 안주로 도망을 쳤어요. 지금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분황자에게서 반란 소식을 들은 정충씨는 몹시 당황했지요. 아니, 그자가 결국. 나도 그런 낌새는 알았지만 너무 갑작스럽소. 이곳의 군인이라야 겨우 1,000명이 못 되니. 그러나 분황자는 침착했어요. 목사님, 오늘 밤쯤이야 적군이 이곳에 닿을 것입니다. 우선 서둘러 조정에 보고드리고 평양으로 가십시오. 평양으로 말이오? 네, 그곳에서 도원수와 합류하십시오. 이때 평양에 있던 도원수 장만도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장만에게 기뜸했지요. 안주 목사는 이괄과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적병과 내통할지도 모릅니다. 장만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닐세. 정충씨는 내가 잘 아네.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 아닐세. 아마 곧 달려오겠지.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정충신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답니다. 그것 보세. 숨이 턱에 차서 달려오지 않았는가? 장만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충신이 급한 걸음으로 다가왔지요. 저기 어떤 작전으로 나올 것 같소?
장만이 정충신에게 물었어요. 정충신은 어젯밤 분황자가 가르쳐준 대로 대답했지요. 이괄은 성질이 불같이 급한 자입니다. 반드시 지름길을 택해 서울을 침범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구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장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연 적은 분황자의 예상대로 사익길로 쳐들어왔지요. 정충신을 선봉장으로 한 광군은 황주에서 적을 기다렸답니다. 분황자는 정충신의 참모가 되어 함께 출전했어요. 정충신은 용감한 사람이다. 부딪혀봤자 이로울 게 없어. 접전을 피해 곧장 서울로 향하자. 이괄은 정충신과의 접전을 피해 곧바로 서울로 향하였어요. 인조 임금은 이미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서울은 텅 비어 있었지요. 광군은 적을 뒤쫓아 파주까지 왔답니다. 도원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먼저 높은 곳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적을 내려다보고 활을 쏠 수 있고 적은 우리를 올려다보고 활을 쏠 테니까요. 그렇겠구먼. 정충신은 곧 장만에게 이 계책을 건의했어요. 광군에게 포위된 적은 불로 공격하는 화공전법을 썼답니다. 불길 속에 갇힌 광군은 놀라서 우왕좌왕하였어요. 그런데 돌연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지요. 불길이 적을 향해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정충신과 분황자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적군을 무찔렀답니다. 서울까지 단숨에 점령했던 이괄은 정충신이 이끄는 광군에게 패해 도망을 치다가 부하에게 죽음을 당하였지요. 이괄의 난을 재빨리 알리고 평정한 공으로 정충신은 많은 상을 받았답니다. 정충신은 갖가지 비단과 금은을 분황자에게 주었어요. 아니, 이걸 왜 제게 주십니까? 분황자는 사양했어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은 다 그대의 것이요. 그대의 지혜가 승리로 이끈 거요. 그러니 이걸 받으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옆에 남아 계속 나를 도와주구려. 아닙니다. 그동안의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이젠 나라도 조용해졌으니 그만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충신은 떠난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어딜 떠난단 말이오? 정충신이 너무나 강하게 말리는 바람에 분황자는 할 수 없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실은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연세가 많고 병약하신 아버님이 군대에 뽑혔기에 대신해서 입대한 것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남장을 하고 장군의 수하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이젠 그만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듯 정충신은 분황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드디어 너털 웃음을 터뜨렸지요. 하하하, 참모가 낭자라고요?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볼이 발그레해진 분황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하게 되었구려. 한 막사 안에서 한 달을 넘게 생활하면서도 까맣게 몰랐으니 어찌 내 눈이 밝다고 하겠소. 정충신은 이튿날 부하들을 모아 큰 위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정충신은 분황자와 혼인식을 올렸답니다.